드디어 오늘의 영상에서는 팬들에게 전하는 페라리 회장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는 궁금했습니다. 페라리가 어떻게 2025년에 승리 없이 있게 된 걸까요? 올해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말했듯이 어제 마라넬로에서 경영진과 회의가 있었고 향후 몇 년 동안 페라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수정될지 알아봅시다. 몇몇 엔지니어들이 다른 곳에서 성공한 이 몇 달 동안 페라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봅시다. 메르세데스의 의심스러운 프론트 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퓨어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의 회장으로 선출된 벤 술라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브리아토레의 해밀턴에 대한 발언과 에스턴 마틴의 자동차 계약을 페라리와 비교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지지를 위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해밀턴이 팀에 있고 오래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와 함께 레드팀이 거의 1년 동안 승리 없이 다시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자들이나 드라이버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라넬로의 경영진 즉 존 엘칸과 베네데토 비냐입니다. 둘 다 페라리 캐피탈 마켓데이 2025 행사에서 발언했으며 이 행사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실망한 팬들에게 거의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듯한 다른 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 시즌 동안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을 거의 차지할 뻔했는데 루이스 해밀턴의 도착은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격차를 메우고 마라넬로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포뮬러 1에서의 마지막 승리는 심지어 2024년 10월 27일 카를로스 사인츠와 함께였습니다. 그 이후로 무거운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떤 승리도 명확한 전환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상자 안팎에서 드라이버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특히 매주말마다 오지 않는 구원을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서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 엘칸은 그의 연설 중에 회장 역할을 넘어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페라리는 전통, 기술, 경주로 독특합니다. 이 세 가지 영혼의 조합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회장으로서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저의 약속은 모든 결정이 페라리의 독특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페라리 팬들과 포뮬러 1에서 우리가 이미 인드어런스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과 약속합니다. 직접적이고 거의 개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엘칸은 또한 르망 24시 대회에서의 3연속 우승을 언급했으며 이는 페라리의 레이싱 DNA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팬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곳은 아닙니다. 포뮬러 1에서 말이죠.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클래식한 외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힘내라 페라리. 그 옆에서 베네데토 비냐 CEO도 매우 명확한 말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경주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499P와 함께 인더런스에서 성공했지만 포뮬러 1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우리 팬들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무거운 문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스포츠 결과뿐만 아니라 페라리가 세계에서 대표하는 모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처질 수 없는 상징, 꿈, 이탈리아의 아이콘입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새로운 단계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밀턴은 구축하려 하고 르클레르는 승리하고 싶어하고 바세르는 시험대에 있으며 경영진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의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이 페라리 프로젝트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 즉 포뮬러 1의 정점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엘칸과 베네데토 비냐의 이러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라넬로에서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싱가포르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라넬로에서는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DEF24는 그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성능은 없고 기술적 솔루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매주 말이 이전 주말보다 더 나빠 보입니다. 심지어 스포츠 관리 부문 내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장을 닫고 모든 것을 2026년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영진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마라넬로에서는 존 엘칸이 헬리콥터로 피오라노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회의는 없었지만 제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있었고 모두가 경주 부문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긴장이 증가하며 결과가 나오지 않고 팀이 분열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SF24는 이제 취약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관리하기 어려운 차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르클레르는 첫 번째 라운드부터 리프트 M 코스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한계에 있었고 차량은 공격하기보다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년 전 마지막 경주까지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을 두고 경합했던 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피트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46라운드에 해밀턴에게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그가 안토널리를 따라잡으려다 브레이크를 과열시킬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아니라 예고된 자살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해밀턴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코스를 이탈해야 했습니다. 현실은 페라리가 마리나 베이의 최소한의 목표인 제조사 2위를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메르세데스가 상황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 캐나다 이후 시즌 두 번째 경기를 승리하며 페라리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르클레르는 6위, 해밀턴은 8위에 도착했고 5초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 주말 1000몇 분 동안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SF-25가 유망해 보였지만 몇 바퀴 만에 차가 극단적인 공기역학적 세업으로 인해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여져 아스팔트의 바닥을 닿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이를 다시 올리자마자 페라리는 하중과 성능을 잃었고 환상은 끝났습니다. 페라리의 기술적 DNA 일부를 공유하는 하스도 같은 철학을 따랐습니다. 안드레아 데 조르도의 팀은 차체를 높이고 균형을 찾으려 하면서 2025 프로젝트를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결국 페라리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스포츠 경영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SF-25는 죽은 차입니다. 프레데릭 바세르만이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쫓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공격학적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브레이크 영역을 줄이는 등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브레이크는 과열되고 드라이버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미래를 보려는 사람들과 현재를 고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피트에서는 각자 다른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세르, 르클레르, 해밀턴,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이 응집력을 잃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름철 업데이트, 새로운 플로어와 트랙용 리어 서스펜션은 반등의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맥라렌, 메르세데스, 레드불은 발전했지만 마라넬로에서는 발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2위의 위치에서 페라리는 제조사 챔피언십에서 4위로 마감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지금 개발을 멈추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마도 유일한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2025년에 계속해서 지출하면 예산 캡의 자원을 소진할 뿐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페라리 678에 거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쉐라가 완전히 설계한 최초의 모델입니다. 차체는 이미 고급 단계에 있으며 초기 정적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즌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6경기가 남았고 팀 내부의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좌절감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리더십, 상호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페라리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루카 코르데로 디 몬테제몰로도 다시 발언하며 25년 전 포뮬러 1에서 지배적인 사이클을 시작했던 페라리를 회상했고 오늘날에는 오랜 기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전 회장에 따르면 오늘날 마라넬로의 부족한 것은 속도나 전략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 팀을 통합하고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합니다. 이는 장 토드와 미하엘 슈마허 시절에 이루어진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몬테제몰로는 2000년 세계 챔피언십 25주년을 맞아 21년의 금식기를 끝내고 페라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이클을 시작한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강력하고 용기 있으며 권위 있는 지도자, 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몬테제몰로가 1991년에 도착했을 때 페라리는 정확히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느리며 방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목욕이 모든 것을 바꾼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몬테제몰로는 장토드, 로스브론, 로리번, 미하엘 슈마허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했고 각자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몬테제몰로의 유산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페라리는 계속되는 수뇌부의 변화로 인해 핵심 역할에서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마라넬로에서 잘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상징인 안드레아 스텔라를 보면 됩니다. 그는 오늘날 맥라렌의 수장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오늘날 레드불의 팀 수장인 로랑 메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메키가 레드불에서 마라넬로에서 결코 실천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두 세계의 진정한 차이입니다. 메키가 지휘하는 레드불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부서 간 장벽 없이 개방적이고 공유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반면 마라넬로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지만 포뮬러 1에서 진정으로 일관된 경주차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완전한 협력은 없습니다. 현실은 간단합니다. 로랑 메키는 페라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었지만 그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그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드불의 작업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공유, 투명성, 기술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하며 오늘날 마라넬로에 완전히 결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페라리의 SF25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있습니다. 밀턴 케인스에서는 지면 효과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뀔 2026년 기술 혁명을 대비해 2025년 차량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라넬로에서는 명확한 계획이나 확신 없이 그저 막연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레드불을 강화하고 있는 로랑 메키의 방식이 바로 페라리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존 엘캉의 더 낙관적인 비전을 보았으며 팬들을 안심시키고 경주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먼저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3연승을 거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후 포뮬러1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더 부정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많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페라리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간 것입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맥라렌을, 로랑 메키에는 레드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에 대해, 특히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봅시다.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패독 전체가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네통과 르노의 전 팀장인 그는 오늘날 알파인에서 중요한 인물로 강력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며 해밀턴은 승리를 위해 다시 싸울 것입니다. 포뮬러 1의 혁명을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해밀턴은 마라넬로를 정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2025년에 페라리에 도착했으나 어려움으로 가득 찬 시즌을 보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박스와의 불확실한 소통,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 SF25. 이는 아픈 평가지만 브리아토레는 여전히 긍정적이며 2026년에 새로운 규정과 함께 전환점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브리아토레는 그가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드라이버지만 오늘날 포뮬러 1은 복잡합니다. 0.2초 차이의 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올해는 맥라렌만이 진정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내년에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보세요. 해밀턴은 승리를 위해 다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해밀턴이 2013년에 맥라렌을 떠나 메르세데스로 갔을 때 아무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4년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시기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아직 경쟁력이 없지만 만약 2026년이 2014년과 같은 기술 혁신의 해라면 해밀턴은 다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브리아토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그는 해밀턴이 페라리에 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왜 르클레르 사인츠 듀오를 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이 어려운 한 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본 후 그의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를 탁월한 인물로 평가하며 2026년이 그의 부활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핵심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2026년에는 팀 간의 차이를 줄이는 규정이 도입될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다운포스는 줄어들고 완전히 새로운 파워 유닛이 도입됩니다. 즉 완전한 리셋입니다. 그리고 해밀턴처럼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규칙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지배할 것입니다. 브리아토레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만약 페라리가 마침내 균형 잡힌 일관된 차를 만든다면 루이스는 모두가 그를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특히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프런트 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아는 이 프런트 윙의 탄소 부분의 굽힘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며 아마도 오스틴 그랑프리 전에 재검토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주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포뮬러 1에서 그렇듯 프런트 윙의 유연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파이의 지침 이후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지 러셀과 함께한 싱가포르에서의 메르세데스 승리라는 놀라운 주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중요한 업데이트 없이 신중하게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오직 작은 플랩이 수정된 오래된 프런트 윙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폴 포지션과 승리를 보았습니다. 특히 온도와 트랙의 특성이 V16을 불리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패독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 없이 메르세데스가 어떻게 이래 변신할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의 시선은 즉시 차의 특정 부분, 즉 프런트 윙으로 옮겨졌습니다. 러셀과 안토넬리의 온보드 영상은 주된 프로파일의 이상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처음에는 플랩의 통제된 붕괴처럼 보였습니다. 즉, 느린 구간에서 더 많은 하중을 생성하고 직선 구간에서는 저항을 줄이기에 충분히 구부러지는 살아있는 날개였습니다. 비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치열한 챔피언십에서 몇 밀리미터의 굽힘이 포디움과 6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는 여러 팀이 6월 지침 이후 프런트 윙에서 의심스러운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는 윙 디자인을 4번, 레드불은 심지어 6번 수정했으며 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수정들이지만 모두 느린 코너와 빠른 구간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일부 수정은 스파나 몬자와 같은 서킷과 관련이 있지만 바쿠와 싱가포르에서 본 것들은 구조적 이점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달 동안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트랙에서 최고의 균형을 찾은 두 팀이라고 설명합니다. FI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팀이 규정의 회색지대에서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챔피언십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기술 지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어떤 팀이 메르세데스의 이 새로운 프론트 유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브래들리 팀에 실질적인 이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라리와의 제조업체 챔피언십 2를 위한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수백만 달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클레임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엘리코 카딜레 전 페라리 기술 이사가 에스턴 마틴의 미래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경기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 규정을 놓친 후 에스턴 마틴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규제 주기를 위해 에스턴 마틴은 진정한 드림팀 기술팀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불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 공기역학 천재 에이드리언 유이, 메르세데스 월드 챔피언 엔진의 앤디 카웰, 마라넬로에서 자신의 차량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가져온 엘리코 카딜레가 있습니다. 추가로 팀은 공식 파워 유닛을 위해 혼다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되며 통합 및 개발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첨단 바람 터널, 시뮬레이터 및 최신 설계 도구가 있는 새로운 최첨단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카딜레는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목표는 내년을 위해 모든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모으고 차량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개발하는데 몇 경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딜레의 이 리더십 역할은 마라넬로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진정으로 믿는 이들로의 두뇌 유출을 포함하여 포뮬러 1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말했듯이 페라리와 에스턴 마틴 사이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승리를 원하지만 페라리에서는 프로세스와 도구가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라넬로의 전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복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결국 로렌스 스트롭에게는 에스턴 마틴이 승리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턴 마틴이 언제 승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실패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2026년 첫 경기든 10번째 경기든 최대한 빨리 승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페르난도 알론소 자신도 말했듯이 에스턴 마틴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이 정상에 오르면 저는 떠나서 팀 내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뮬러 1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근본적인 주제, 즉 새로운 연맹 회장 선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모하메드 벤 술라임은 테프아이의 선거에서 두 번째 임기를 얻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경쟁이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맹 회장이 경쟁자 없이 재선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FIA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개 조사에 따르면 회장 후보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에 큰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후보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그룹, 즉 대통령 명단을 제안해야 합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미, 남미,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에서 2명의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후보가 수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남미에서는 단 한 사람 파비아나 에클스톤만이 임명될 수 있었고 그녀는 벤 술라임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후보들이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출발부터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미 출신 회장이 그들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들의 후보는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실 벤 술라임에게 한 표도 없이 승리를 보장하는 관료주의적인 꼼수입니다. FIA 대변인은 6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월드모터 스포츠위원회에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모든 회원들에게 3개월 이상 주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비난에 답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연맹은 해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의 투명성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구조와 규정 자체입니다. 심지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세계 모터 스포츠의 지리적 영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관료적 함정으로 변모했습니다. 남미에서 단 한 명의 후보만이 선출될 수 있어 다른 모든 후보들은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상관없이 팀 메이어 로라, 빌라스, 버진 필리포 등 최소 3명의 인물이 12월 선거에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명단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벤 술라임은 반대 없이 두 번째 임기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정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법적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글로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부 민주주의를 막아버린 FIA의 시스템의 큰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로 나서기 위해 후보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와 연맹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지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패배한 후보는 정치적 또는 재정적 보복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균형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FIA의 규정은 오늘날 누구도 현재 회장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두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벤 술라엠은 투표 없이 재선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쿠데타가 아니라 민주적 단락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존 엘칸과 베네데토 비냐의 발언, 안드레아 스텔라와 로랑 메키에르 같은 페라리의 핵심 엔지니어의 배제, 브리아토레의 해밀턴 관련 발언,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전면, 그리고 에스턴 마틴과 연맹 회장인 벤 술라엠의 재선에 대한 토론까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토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